언시욱TV 핫 인터뷰. 오늘은 영등포에 자리 잡은 좋은 세상 연구소 김동춘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언시욱TV 핫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등포에 자리 잡은 좋은 세상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좋은 세상 연구소 김동춘 대표를 만납니다. 김 대표는 정치사회학자로 성공회대 명예교수시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시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는 거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약간 걱정은 됩니다. 네. 혹시라도 기각될까 봐. 그러게요. 시점은 보통 모레 14일 얘기하는데 14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극우 파시스트 맞습니까? 그거 파시스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권력지향 출세주의자고, 네. 뭐 어떤 정권에 들어와도 그냥 거기에 그냥 편성해서 권력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인간형이지, 뭐 특별히 이 사람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주 그 지독한 권위주의나 뭐 그 예를 들면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출세주의자고 굉장히 권위적인 아나무 인격의 그런 사람, 뭐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뭐 정치 사상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보면 거의 저는 뭐 문외의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 뇌를 뭐 여러 집단이 뭐 예를 들면 극우랄지 뭐 예. 뉴라이트랄지 예. 혹은 뭐 무속 이런 사람들이 점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형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떤 인간입니까? 그 정도 제가 깊이 있게 시켜놓고요. 그냥 쭉 가까이 있었던 분들, 최강욱 씨나 네. 이런 검찰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저와는 거의 동시대인 저보다 약간 후배입니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쭉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그 당시에 뭐 서울에서 이제 아버지가 연대 교수니까 꽤 집안은 괜찮았고요. 그 당시 70년대는 꽤 부자 정도는 아니지만 괜찮은 집안에서 고생 없이 자란 그런 사람이고 또, 고시를 9번이나 도전할 정도 되면은 그거는 뭐 웬만한 어느 정도의 집안 뒷받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이고 좀 뭐라고 할까 제 주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껄렁껄렁 하면서 후배들 잘 챙겨주고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약간의 조폭적 기질이 있는 권위적인 출세주의자. 네. 그런 정도의 이미지고, 특별히 이게 검찰이 다 그렇듯이 무슨 학식이나 자기가 어떤 식견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보다는 그 조직에서 철저히 출세하려고 했고, 보통의 검사들처럼 무슨 폴리바게닝 같은 방식으로 이런 향응 접대 이런 거 다 받았던 그냥 그만한 인물인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하는 메리트 하나. 네. 그 다음에 약간의 조폭 기질과 이 보스 기질 이런 몇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입력이 된 것 같고요. 취임사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인터뷰 때문에 한번 쭉 봤는데요. 네. 취임사를 쓸 당시하고 그 이후하고 약간의 변화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 관계는 아마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사람의 생각은 취임사에서 보면은 자유를 계속 많이 강조를 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 일부 입력이 돼 있었는데 이른바 이 공산 전체주의 담론을 쓴 것은 한 1년 정도 이후부터입니다. 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극우파들이 파시스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국자유회의. 네. MBC에서 한번 방영한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인터뷰했는데요. 네. 지금 김용호 통일부 장관, 네. 김태효, 이 사람들이 있는 이 한국자유회의의 이른바 극우 세력들하고 뉴라이트 그룹이
1년 정도 지난 후에 적극적으로 아마 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개인을 장악에 들어간 게 아닌가. 물론 무속적인 거 물론 그 정도도 있을 네.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윤석열이 이른바 윤석열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득권 동맹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보수 기득권 동맹, 수구 기득권 동맹의 준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런 현 정치 상황, 정치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극우 보수의 준동은 뭐 트럼프부터 시작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신자유주의 위기의 경제적인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국의 이제 이 보수 세력의 통치 능력의 위기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보와 경제 성장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 세력이 이제 꼭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여 왔고 주류 세력으로 움직여 왔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이념이나 가치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권력을 주운 거나 다름없죠.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편승해서.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국가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애초에 그 가치가 없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권력을 주운 상태에서 결국은 야당이 이제 국회 의석을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사회를 꾸려갈 수 없는, 정치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게 바로 윤석열의 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강점기의 그 친일파 세력들이, 예, 해방 후에 반공 세력으로 이제 변신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아주 잘 활용을 하다가, 더 이상, 반공 이데올로기의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자 이제 이번엔 혐중 정서를 자극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시도가 좀 유효할까요?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현실하고 부합을 하면은 유지될 수 있고요.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지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혐중 정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발이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뭐 배후에 미국의 보수 기독교나 미국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혐중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프로젝트이고, 한국의 이 보수 세력이나 기독교 세력들은 그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반북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네. 기독교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 동성애라든지 이쪽을 이제 주로 원래 이제 공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반공, 반북 대신에 반중, 혐중을 거기다가 같이 결합시켜서 결국은 자신들의 뭐라고 할까요? 이데올로기도 아닌 이데올로기로 동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현실에는 한국 경제는 실제로 미국, 중국 양쪽에 다 연관이 돼 있고, 깊이 연관이 돼 있고,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혐중은 계속 먹히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윤 정권 들어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이랄지 여성을 적대함으로써 뭐 실업 고용 위기 상태에 빠진 남성 청년들의 여성 혐오를 좀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이분법이지만은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경험했듯이 2030 여성들은 이제 응원봉을 들고 나왔고, 예. 그런가 하면 일부지만 2030 남성들은 뭐 극우의 행동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고, 이런 성별에 따른 분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은 뭔가요? 예,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2030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 남성 전부가 보수적이고 2030 여성 전부가 진보적인 건 아닌데 약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2030 남성들이 틀림없이 이제 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보수성을 띠는 건 틀림없이 사실인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가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부분은 이준석 씨가 주로 이제 그걸 많이 활용을 했고요. 저는 15년, 20년 전부터 진행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0년보다 더 됐을지 모릅니다. 일베가 나타날 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베
사이트가 나타난 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부터 그 여성 혐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굉장히 빨랐고, 빠른 만큼의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도 굉장히 이렇게 급격히 진행이 되었다. 90년대 이후에.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열등감이나 그 피해의식이 이미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이른바 이제 군 가산점 문제, 그 다음에 강남역 살인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15년, 20년 동안 축적된 현상이 이렇게 온 것이지, 이 정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에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 극우 파시즘적인 현상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젊은 남성의 보수화인데, 네. 이 부분은 한국의 이 산업화 이후에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 네. 상대적인 남성들의 박탈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성세대 남성들과 지금 남성들의 현격한 이른바 가정 내에서의 성 역할의 차이,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흐름에 윤석열 정권이 올라탄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편성을 한 거죠. 이 보수적 남성들의 어쨌든 지지를 편성했다고 보고,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군요. 파시즘의 본질이 그렇지만은, 한국의 구구 세력도, 아무런 국가 목표도 이상도 없다. 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게 이들의 당면 과제이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아마도 그와 손절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국힘은 손절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 아스팔트 구구는 손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차이가 탄핵 인용 이후에 국힘은 어쨌든 지금 국힘이 계속 아스팔트 구구에 편승하지 않습니까? 네. 윤상현 씨나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과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우익들이 자기들에게 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의 극우라는 게 원래 이런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처럼 사회적 기반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적 기반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 박탈당한 하층 남성, 그 불안정 고용, 이 사람들이 극우의 기반이 되지는 않거든요,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극우의 기반이 강한데, 한국은 그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가 권력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고 판단되거나 윤석열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국힘은 이제 흔들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 보수 기독교인들과 이 70대의 노령층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분열 내지는 이제 균열이 생길 거로 내다보시는 거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3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우경화, 극우화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지지난군주인가요? 시사인의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이 계엄과 그 다음에 탄핵과 이거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분포를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약 한 20%의 사람들, 전체의 피조사자들의 20%의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이 폭력까지 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파시스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 20%의 상당한 부분은 노령층, 60대 이상의 사람, 군사정권을 겪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극우 보수 세력은 이게 대부분은 경우는 두 부류가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들하고 기득권이 없지만 이쪽에 편승하는 사람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나 지도자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박탈당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탄핵이 되거나 하면은 일정한 정도 약화되긴 하겠지만 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적어도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는 그대로 남지 않을까. 경상도 보수, 그 다음에 20, 30대의 일부 극단적인 보수, 그 다음에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15% 정도는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밑으로부터 계속 흔들어대는 역할을 하고, 그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은 테러까지도 가할 수도 있는. 네. 지난번에 이재명 테러처럼, 네. 테러, 해방정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테러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도 일부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도 같은 세대입니다만은, 네. 군사 정권을 겪은 사람들이 네. 이 폭력의 유혹을 받는 것,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군사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교나 군대에서 폭력이 일상적으로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뭐 명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게 순응하지 않을 때는 대화를 하는데 훈련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주먹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개 60대 이상의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올바르다 그러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60대 이상, 특히 남성들. 네. 여성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군사문화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 돌이켜보면 그 폭력이 일상이었던 야만의 시대였던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폭력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네. 그런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윤석열 석방은 국힘의 악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이제 뭐 그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네. 이 사람들 대혼란이 온 것 같고요. 네. 그 윤석열을 간판으로 해서, 그 윤석열이 미는 사람을 간판으로 해서 대선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아마 국힘 내부에서 판단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하고 붙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석방된 것은 한편으로는 지지 세력을 결집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 대선을 생각하면은 네. 우려되는 것도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일에 다 양면성이 있듯이 예. 이 석방도 그렇게 볼 수 그런 있군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파시즘의 요인으로 제도로서의 교육에 주목한 학자들이 요즘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누리 교수랄지. 예. 김 교수님은 파시즘과 우리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관계가 깊죠. 기본적으로 이 주입식 교육인데, 그거를 이제, 파시즘이라고 봐야 되느냐는 건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 교육은 식민지 시기 이후에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국 식민의 소사 이후에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뭐 극단적으로는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왔던 그런 것이지만, 대체로는 이 온순하고, 이른바 조행이라는 표현, 일본 표현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네. 품행이 방정맞다? 조행이 좋다? 수능적이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교육의 모델이 되는. 네. 그 모델이니까 그거를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이런 그 교육 체제가 87년까지 유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민주화된 이후에도 학교 내에서의 지배구조라고 할까요? 교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0년 동안 유지되는 한국의 교육의 영향이 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개인도 할 수 있는, 이게 다수가 이쪽의 어떤 의견으로 갔는데 그 틀린 의견일 때 소수가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사회를 학교에서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대체로는 김누리 교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파시즘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것은 맞고요. 그거를 파시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전체주의적인 교육체제의 영향이 대체로 한 50대 중반 군사정권을 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학에 오래 몸담으셨지만은, 그 전에 잠깐, 중고등학교도 근무를 예. 하셨죠? 예. 그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의 그런 연계랄까, 진학이 이루어지면서, 예. 어떤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저희와 동시대인이지만 다른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죠. 다른 세상이라 하면
말하자면 대학에 가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의식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전투적인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투적인 학생 운동에 앞장서지 않는 사람의 다수도 일종의 자기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거기서 토론과 그다음에 자유로운 사고와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체로는 유신 시절부터 이제 쭉 되는데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했거나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커리어를 쌓아서 우리 사회에서 그냥 출세지향적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이지만 다른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시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동년배 인구 중에서 70년대 같은 경우는 한 20% 이하고 80년대 같은 경우도 30% 이하였기 때문에 동시대인 중에서도 70% 이상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이후에 그 상태로 평생을 산다고 보시면 되고, 20%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생각의 변화를 겪고,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 운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어쨌든 노조에 참가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변신을 겪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신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국에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한 후에 미국, 일본 또 한국의 극우 파시즘 세력 간의 뭐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예. 이런 흐름에 특히 다음에 들어설 새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건 매우 어려운 숙제이고요. 사실은 지금 외신에서 볼 수 있듯이, 머스크와 그 다음에 벤스 부통령이 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극우 세력을 이제 말하자면 부추기고 선동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극우화를 이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 프로젝트로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와 벤스 세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유럽에 있는 극우 정당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합니다. 벤스가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연설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들을 지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적으로 정치가 이제 우경화된 구도로 굉장히 안정화된 우익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쪽에 편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약간 리버럴한 정부, 좌익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서는 우파들은 좌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리버럴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 중도에서 중도 우익을 표방했던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다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진보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정상화나 약간 민족주의 경향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에 말하자면 이거를 추종하지 않는 노선을 약간 걸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태클이 들어오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이념보다는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정부라도 자기들의 이익에 편승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을 텐데, 그 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국방비 문제라든지 각종 반도체의 그다음에 관세 때렸을 때 그걸 순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극우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국가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형태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이래저래 다음 대통령 잘 뽑아야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영화 대사인데 왜 바람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한때 회자됐던 영화 대사인데, 이걸 패러디하면 말이죠. 저는 내라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진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석열은 석방됐고,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금 광장에 나가서 지금 태극기 부대에 맞서서
좀 집회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수호에 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점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2016, 2017 촛불 시위에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근데 촛불 시위에 나왔던 시민들이 정권 교체하자고 나온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로 끝나버렸고, 그 정권이 충분한 계획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윤석열 정부가 다시 등장했단 말이죠. 네. 그게 가장 큰 지금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내란은 진압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번 정권이 만약 교체가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매우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단호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번 과거에 이제 전두환을 천수로 누리게 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엄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계엄이라든지 이런 식의 반헌법적인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극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보통 시민들이거든요. 어쩌면 보통 시민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념에 가득 차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잘못된 정보가 주입됐거나 잘못된 신앙이거나 이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사회가 좀 더 활성화돼서 말하자면은 이 외로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항상 우경화된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면서 이 사회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은 극복의 문제이고, 이런 식의 그 권력을 가지면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양쪽의 측면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 민주당 단독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결국은 반 정도는 민주당의 몫이지만 반 정도는 시민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참 힘들긴 하지만 계속 압력을 집어넣지 않으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에 표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타협을 또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표대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랬듯이 다음번에 결국은 정권 재창출하는 쪽으로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는 점점 더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를 건드리지 않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쪽으로 윤석열을 단죄한다고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내란죄의 경우에 이제 최소 무기징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석방도 없고, 특히 그 다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못하도록 다음 대선에서 공약을 하라고 예.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바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국회 난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난동을 사실은 트럼프가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라고. 네. 다시 당선되니까 1,500명을 그냥 사면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내란의 그 핵심적인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후에도 이런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나 이런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보는 분에 따라서 약간 의견은 다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결국은 사면 복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도 오케이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사회통합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로 포장을 하긴 했으나, 네. 사실은 그게 그 이후에 이런 식의 계엄을 또 일으키게 만든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만일에 윤석열 씨가 계속 밖에서 나다닌다면 전두환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과거의 군사정부하고 이 검찰정부의 차이점인데요. 군사정부의 박정희나 전두환,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의 부족을 인정하고, 네. 이른바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미 50, 60이 넘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깨달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두환 시절에 육법당이라는 걸 했었지 않습니까? 육사 출신과 예, 법률가들이 결합했다 그랬는데, 예. 이번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법육당. 예. 네.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아마도 실패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실패의 원인으로 뭘 꼽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죠.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가 많이 작동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 방식이 약간의 아마추어적인 점이 많아가지고 결국 부동산 폭등을 가져오게 했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사실 거의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계획을 하려면 기득권 세력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득권 세력을 안 건드리면서 인기 관리만 한 방식으로 간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패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도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네. 사실은 법률가로서 그냥 활동을 했으면 훨씬 더 훌륭한 분이긴 하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제일 중요한데, 결정을 하지 않는. 네. 그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윤석열을, 결국은 검찰총장으로서 계속 밀어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네. 그게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게 아닌가. 네. 정치가로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가로서 예. 문재인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굉장히 잘 알고요. 아는데, 네. 저는 아주 낮게 주고 싶어요. 한 30점 정도. 30점이요. 예. 낙제군요. 네. 예. 그럼 그 다음 대통령, 새 정부 대통령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문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국정을 꿰뚫어서 리더십을 가진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 사회는, 내각제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반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국제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기 어려운 객관적 환경이 있고, 또 잘못 갔다가는 일본처럼 이 보수 세력이 영구집권 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는데 일반 사람들은,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축소하고, 프랑스 같은 형태의 이원 집정부제를 좀 변형해서 내각의 권한을 훨씬 더, 내각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약화시키면서 무게중심을 점차 국회로 옮겨가고, 국회가 결국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저는 들어올 수가 없다, 우선.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과거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네. 그거는 결국 수십 년의 여러 가지의 경험과 고통과 고난과 학습과 개인적인 학습과 이런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건 불가능이다. 그렇게 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 어쨌든 정치가로서 이제 훈련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은 결국 리더의 덕목이긴 하지만 인사권 아닙니까? 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철학 정도만 있는 사람이면 괜찮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대통령도, 탄핵을 앞둔 대통령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도 법률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직업 정치인이 정치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저는 법률가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저는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런 법률가가 되려고 한 생각을 단 1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은 없습니다만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기능인입니다. 테크니션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션은 참모 역할을 해야지 이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법률가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변호사 경력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온갖 구석구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험이 쌓으면은 뭐 꼭 법률가로 대통령이 안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당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정당과 사회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운동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경험을 20대부터 쌓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 이게 외국의 경험에서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내각제 얘기도 하시고 이원 집정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개헌의 내용을 떠나서 87년 체제를 전환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헌 지금 시기도 논란입니다만은 개헌의 내용과 더불어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 좀 부연하실 게 있습니까? 뭐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다 좌초했고요. 좌초했던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의 이 개헌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쟁점과 논란이 있는데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후보나 당은 개헌 논의를 피하게 되는 과정을 계속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개헌을 꺼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같은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국힘의 일부 지난번에 탄핵에 찬성한 20명 정도를 같이 손을 잡고 말하자면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그 국회 내에서의 여야와 그다음에 바깥의 시민사회 대표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방식, 즉 과거의 노태우 정부 때 이런 중간평가처럼 내년 지자체 선거라든지 이 일정한 시점에 개헌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그걸 온 국민에게 공표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금 이미 안은 다 나왔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안도 있고요. 네. 이번에 대화 아카데미에서 나온 안도 있습니다. 안은 다 있어요. 그 안 중에서 몇 가지를 핵심적인 걸 가지고 공론의 장에 붙여서 향후 한 2년 안에 개헌안을 통과시키도록 국민투표로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이 저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만 저는 이번 대선 때 유력 후보들 하여금 예. 개헌을 공약화하도록 하고 예. TV 토론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예. 개헌안 경쟁을 하도록 한 후 예.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개헌을 고집하지 않고 예. 다시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예.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미 수기민주주의를 몇 번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론장을 만들어서 이미 나온 개헌안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한 500명 잡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토론하게 하는 방법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안을 나중에 이 당이 받고 또 국민들이 또 그게 나중에 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파면 후에 맞을 시대, 뭐 새 정부가 뭐 앞서서 이끌어갈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해 보신다면 어떤 것들을 바꿔 나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국가는 이미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약간 구시대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역사를 단축은 할 수 있지만 건너뛰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 성장을 지금까지 왔는데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은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사회 지출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14% 정도인데요. 조세 부담률도 낮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가
말하자면은 그 국민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케어해 줄 수가 없고, 각자 도생의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각자 도생의 구조로 간다는 말은 주거비하고 교육비를 개인 부담으로 가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매우 어두운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유럽식의 과거 방식은 아니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길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의 생태국가로 가는 이른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를 동시 추구하는 이런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국가 모델하고 생태국가의 모델을 동시에 추구하되 단지 우리가 이 한국이 그 어떤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일거에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청사진을 한 30년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역대 정부가 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뭐 2030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가의 장기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로 중심에 가야 되는 이유도, 정당이 중심으로 가는 이유는 국가의 장기 계획을 가야 되고 30년 계획으로 사회국가와 생태국가의 모델로 가는 그 청사진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남북 간의 평화체제 문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중심이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네. 어젠가요, 윤상현 의원이 뭐 그런 발언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를 해체해야 된다. 어떻게 그 의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좀 극단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네, 결국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은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는 계속 싸움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편승한 것이죠. 사실은 국회가 강화되어야 사회적인 이 사람들의 이 말하자면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데, 관료체제로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관료들만 있으면 되지 왜 국회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이 독재나 전체주의 사고죠.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말하면 중국의 말하자면 그 공산당 체제하고도 비슷한 것인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최정점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판단이 그냥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보다가 더 우수해. 이거죠, 뭐.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끝내자는 거. 민주주의란 제도가 꼭 좋은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네. 네. 저서 중에 전쟁 정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 정치에서 한국의 정치사를 그 전쟁 정치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신 바 있는데, 이 개념이 지금의 정치 현실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은 한 10년 전에, 12년 전에 쓴 책인데, 제가 이제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상임위원으로 한 4년 있으면서 한국전쟁 전후의 이 학살 사건 진상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을 책으로 낸 게 전쟁 정치인데, 한국에서는 이 기본적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보통 국가에 쓰려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적으로 본다. 없애야 될 적으로 보고, 특히 이 보수 세력들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 방식이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정치가, 말하자면 전쟁처럼 될까? 정치라는 게 원래 약간 전쟁적인 측면이 있죠. 분명히 적과나 대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한 2개월 동안 대만에 체류하다가 왔는데,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그 민주화 과정을 겪었는데, 국민당과 민진당이 서로를 적으로 보진 않아요. 정권이 교체되면 그 교체된 조건 하에서 자기들의 말하자면 최대한 견제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지,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국의 국힘은 저놈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을 결국 죽게 만든 것도 그런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전쟁 방식으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분단 때문이긴 해요. 냉전 체제와 남북한의 이 적대적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원인이고, 그게 결국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 우익이 헤게모니가 없다는 겁니다. 헤게모니가 없다는 말은 보수 우익이라면 보통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권위라고 하든 권위주의가 되면은 꼭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따르는 게 권위잖아요. 그러려면 약자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뭐 질서, 그럼 질서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이게 결국 보수의 가치인 것인데 한국의 보수 우익들은 그 보수의 가치가 없어요. 반공이라고 하는 건 반대한다는 가치이지 네. 긍정적인 가치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자기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도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끊임없이 자기 거를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전쟁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의 보수 우익의 그 멘탈리티가 전쟁 정치의 멘탈리티입니다. 그러네요. 사회적으로는 그 군사 문화가 청산되지 않았고, 예. 정치적으로는 그 전쟁 정치 문화가 청산되지 않은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정권 교체를 못 받아들이면 저놈들 다음에 우리가 잡으면 저놈들 가만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복지국가와 생태국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한국이 걸어왔던 길은 다 전인미답의 길이죠. 뭐.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길은 물론 이제 식민지를 경험했고 그 개발 독재의 과정을 추구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따를 모델이 없습니다. 전 세계. 네. 똑같은 조건에 처해.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주의가 모든 나라에게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 모델을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영국 모델을 쫓아가겠어요? 스웨덴 모델을 쫓아가겠어요? 모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가는 길은 전인 미답이 길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펄스 펭귄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 언론비상식회의가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를 언론계의 내란 수괴로 규정한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상 메이저 언론이 그 기득권 동맹의 일원이자 수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언론 종사자를 향해서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게 과거의 유산이기도 하고, 현재의 이제 언론 지형에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은 식민지나 군사정권의 후과이고, 거기에 기득권을 가졌던 이 언론들이 그 말하자면 자원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부터는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 환경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업화, 그러니까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업화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장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업화된 언론, 자본이 움직이는 상업화된 언론의 이 여론 조작 혹은 가짜뉴스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앞으로의 언론의 과제인데, 언론인 개인이 할 수 있는 몫은 참 줄어들었죠. 이 거대 자본에 맞설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상업 언론의 독점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제 이른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되어서 언론을 바로 읽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다. 그래서 그런 언론 바로 읽기와 언론의 왜곡과 굴절과 그 다음에 삭제, 보도하지 않음을 알아챌 수 있는 시민의 양성이 한편으로는 교육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옥석이 가려지는, 말하자면 시민의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바로 옥의 역할을 이제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언론이 옥의 역할을 개인이 그 조직 내에서는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독립적인 언론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정론도 펼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미디어를 어느 정도는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외국 몇 개의 언론은 지금 돈을 내고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그 언론 소비자들이 공짜로 얻는 이 싸구려 정보가 아니라 네. 질 높은 정보를 지불을 해야 이런 언론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론인들을 좀 훈련시켜내고, 그래서 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 부분들을 추적을 하면서, 좋은 다큐나 이런 것도 만들고, 좋은 보도 내용도 만들고, 이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 교수님이 꼽으시는, 세계적으로 완톱 언론은 어디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뉴욕타임즈와 가디안과 뭐 이런 거 몇 개를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세상 연구소를 만드셨습니다. 예. 근데 좋은 세상이 조금 추상적이라서 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뭐 아주 심플하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는 세상. 이렇게 모든 국민이 다 법과 정치를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가까운 이웃들과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한 잔씩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끔 하면서 이렇게 놀고 하는 이런 식의 그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한 15분, 자기가 사는 집에서 한 20분, 30분 내에 친구를 매주 한 번씩은 친구들 만나서 그냥 이런 세상. 그래서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풀뿌리 공동체가 작동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불평등은 해소돼야 될 테고,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하는 좋은 세상 연구소는 말은 연구소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시민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한 일종의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학습 공동체, 이게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들의 어쨌든 모임, 쉼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제대로 뭐라고 할까, 시민의식을 갖도록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시비를 걸면, 네. 술 한잔 상대에서 여성들을 배제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네. 이제 여성들도 같이 참가하는 모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이제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40%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네. 50%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인 가구, 점점 더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만나서 뭐 같이 놀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언론이 보도하지 않음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 연상작용인데, 그 검찰의 많은 문제 가운데 기소 독점도 있지만 기소 편의, 예. 기소 안 하는 특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막 연상이 되던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 안 하는 게 문제이듯이, 예. 언론도 보도 안 하는 게 문제군요. 예. 이거 뭐 이미 많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언론과 검찰의 힘은 그 축소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도하지 않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는 과도한 수사 기소의 남발도 있지만, 아예 그걸 기소 수사하지 않음이 훨씬 더 큰 권력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채게 하는 게 결국은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나 기소 활동을 노출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법원의 판결문도 지금 못 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판결문도 아직 사람들에게 검토가 안 되는 세상이니까, 검찰의 기소 독점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기소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소 과정에서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고, 수사 과정을 꼭 뭐 과정에서 우리가 보도하지 말라는 물론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출발점 아닌가. 네. 어찌 보면, 군은 이번에 물론 이제 쿠데타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군이 못 밀어냈다면,
이런 그 사법 권력에 대한 문민화, 뭐 예.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저는 이제 일제 식민지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네. 검찰 이 부분이. 네. 그게 결국은 일제 식민지가 결국은 이제 이 관료체제이고, 관료체제의 기둥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한국을 지배했던 것은 경찰이고, 경찰 중에서 사상경찰, 이른바 정치경찰, 사찰경찰이 핵심이었고, 일본 본토에서는 사상검사, 이 사람들이 결국 천황의 이제 하수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45년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미군정이 제일 먼저 해체되는 것이 사상검사들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재벌 해체시켰죠. 그 다음에 이런 정치경찰들을 말하자면 자치경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민주화죠. 물론 그게 일본의 민주화가 꼭 성공적이었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데, 한국에는 이 사찰경찰, 즉 정치경찰이 그대로 남았고, 검사들은 원래 대부분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었으니까 없었는데, 이 검사들이 처음에는 경찰에 밀리다가 나중에 여순 사건 이후에 바로 그 경찰 위에 서게 되고, 그게 오늘날까지 오는 이 검찰의 역사인데, 87년까지는 이 공안기관이 검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위에 공안기관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수인이었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공안기관이 사라지니까 얘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한국의 이 검찰 권력은 식민지 체제의 마지막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청산하는 것이 한국이 일제 식민지나 군사 독재를 청산하는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를 향해서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시민사회가 우리가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너무너무 피곤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맨날 데모해야 되고 시내 나가야 되고 소리 외쳐야 되고 하는 너무 피곤한 세상인데, 이 시민사회는 일거에 무슨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물러가라 해가지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인데, 물론 어떤 권력을 쫓아낼 수는 있으나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권력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렇다면 그 권력을 만드는 그 베이스를 시민사회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결국은 저는 일상의 참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의 참여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집단, 동네, 친구,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정말 이제 광화문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든 걸 정치가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시민사회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치는 작동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 뽑을 수도 없고요. 좋은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판단력이 있는 시민들이 길러지는 과정은 시위 한 번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뭐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거미줄 같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미줄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망들을 가까운 주변 사람들하고 만들고, 외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외로운 사람을 끌어내서 모임에 나오게 만들고, 뭐 이런 시민사회 역할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언론이 바로 이제 그 소통의 좋은 매개체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교육과 언론이 그게 중요한 베이스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를 좀 잊고 산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유순 시대는 왜 제왕의 이름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시민은 똥별 이름까지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 무슨 방첩사령관이 누구라는 등 예. 본의 아니게 입력하는 그런, 예. 대한민국 시민이 그 극한 직업이 된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네.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따라가는 거죠. 네. 방첩사가 과거에 방첩부대, CIC, 6.25 당시에 학살을 가장 많이 저지른 부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그런 역사의식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임무, 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정치군인들인데, 방첩사가 간첩 잡는 군인들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옛날에는 보안사 같은 방식으로 고문에 개입을 했는지, 군 내에서의 간첩만 잡아야 되는데 왜 민간인들을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시민의 몫이죠. 네. 교육의 몫이고. 예.
언시국 TV 핫 인터뷰. 오늘은 좋은 세상 연구소 김동춘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